네, 최상욱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모시고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 당선 이후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좀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보니까 막 대기업들도 구조조정 한다고 하고요. 막 혼란스럽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런지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됐는지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언론에서 보면 여기저기에서 제2의 IMF가 온다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경제요? 네. 일단 한은에서 11월 말 금통위에서 내년도 성장률을 1.9%로 줬고 물가도 1.9% 줬기 때문에 명목으로 4%대 성장하는 나라에서 명목으로 3%대 성장하는 나라로 좀 내려갔고, 그리고 26년도 1.8% 줬는데 한은은 그래도 민간보다는 그래도 우호적으로 추정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한은의 1.9를 추정을 하면 아마 민간 기관에서는 이보다 좀 더 낮게 추정할 것 같고, 그냥 1%대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여러 외신들 보면은 한국이 평균적으로 1%대로 내려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을 안 하는 모양새고, 그래서 확실히 성장률이 좀 내려가는 그런 게 결국에는 한국 자산시장이 전체적으로는 한국의 성장률을 추종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상승 압력이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 아파트 값이 약 6개월 만에 하락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는데, 이게 이제 한국부동산원 11월 셋째 주 통계 기반입니다. 최부심 채널에서도 서울 부동산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첫 공식 하락 지표가 나왔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좀 하락장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지표로 마이너스는 9월 실거래가 마이너스가 된 건데요. 사실 8월 말부터 대출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9월 실거래 마이너스는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내년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올해를 좀 복귀할 필요가 있는 건데,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6월과 7월, 특히 5월, 6월, 7월 중에서 7월이 정말 굉장한 강세장이었고, 7월 말로 가니까 정말 포모 장세가 나왔거든요. 서울 고가 지역에서는요. 막 포모 장세가 나오면서 엄청난 랠리를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은 주식을 다루시니까 8월 5일에 시장이 붕괴를 한번 했습니다. 블랙먼데이 발생했죠. 네, 주식이랑 가상자산 모두 다 붕괴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88 대책이라는 걸 올해 발표하기 전에 8월 7일에 금융부처랑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간담회 때 시장 어떻게 보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서울 아파트 시장이 글로벌 자산 시장이랑 매우 동조화가 되어 있는데, 글로벌 자산 시장이 일단 붕괴를 한번 했고, 그리고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이 8월부터 좀 열렸으니까 그때부터는 관망세로 갈 것 같아가지고 일단 수요가 좀 위축이 된 상태에서 대출 규제라도 할라치면 거의 붕괴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랬더니 참석자들이 좀 웃었습니다. 또 제방꿀이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네. 랠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네네네. 그냥 자산시장 붕괴하니까 수요가 위축이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되게 어색했겠죠. 그때는 천년만년 올라갈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도 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9월부터 대출 규제로 인해서 좀 위축세가 확연히 나왔고요. 그리고 10월, 11월, 12월에도 이런 기조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 증시나 블록체인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올랐거든요. 말도 안 되게 올랐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번 11월에는 그 단국대 교수님이 가상자산이랑 서울 아파트 전체는 아니고 한 11개구 자산 간에 전이가 있다. 이 얘기는 비트 오르면 서울 오르더라 이 얘기인데, 상관계수가 되게 비슷하게 가나 보네요. 실제로 되게 비슷하게 움직여요. 나스닥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전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내년에는, 그러니까 현재는 9월부터 내려온 추세적인 하락 안정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요. 내년에 주담대 열리고 가상자산이 구매력으로 작동하는 시기가 오면은 다시 강세장 또 좀 올 것 같습니다. 올해 여름 같은 그런 장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구조적인 저희가 말하는 막 시큘러 리세션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적인 하락 장세로 가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그냥 수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냥 순응하는 그런 장세인데, 수요가 경색되면 좀 얼어 있다가 수요가 풀리면 또 일부 지역 치솟고, 수요가 또 옥죄면 또 얼어 있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쉽게 말하면은 코인 부자들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사실 그런 분들이 또 부동산을 산다면은 당연히 이제 서울에 있는 주요 지역을 살 테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부동산이라는 특징 자체가 주식이야 거래량이 터져가지고 정말 그 매도세를 밀어 올리면서 올라야지 상승이 되는 건데, 부동산도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래들이 생기면서 결과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도 예를 들면 증시에 돈이 들어간다 치면은 결국 뭘 살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증시는 그래도 지수가 있고 ETF가 있기 때문에 네. 적절한 분산이 되는데 개별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앞으로 어떤 섹터가 좋아질까 뭐 이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뭐 반도체든 배터리든 소프트웨어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부동산도 똑같이 돈을 써서 집을 산다 생각하면 내가 뭘 살지 고민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은 한국 로컬 이슈잖아요. 그런 거는. 그러면 우리나라 순수하게 로컬 이슈를 봤을 때 어디를 사야 될지에 대해서 저는 작년, 재작년에 사람들이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네. 피크아웃을 어느 정도 시나리오화하고 지방 도시 소멸이거나 성장이 없거나 학생이 없거나 그러니까 소위 학교 인근의 학군 지역이 아니거나 주거 밀집 지역이 아니거나 직장 인접한 지역이 아니라면 소멸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섹터를 정해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정해놓은 섹터들이 올해 오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의 주택 가격이 고가인 지역일수록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역설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20년, 21년 전국적 강세장이랑 비교하면은 작년 올해는 지방은 강세장이 정말 아예 안 왔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외면을 했거든요. 이게 아마 그래서 내년에든 언제든 우리 순수 한국적으로만 보면은 이미 섹터가 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답이 나와버린 거고 그래서 그런 강세장 오면은 그런 데만 돈이 들어가는 거고 약세장 오면 어차피 다 같이 약세장이고 이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뭐 강남의 집값 상승세도 주춤한데 이게 일시적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저는 그렇다면은.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죠. 특히 2020년부터 한국 사람들이 미국 주식으로 해외 주식으로 많이 투자를 했고요. 네. 그래서 2020년부터는 미국 주식시장이랑 한국 부동산 가격권의 상관성이 높게 나왔고 그리고 2020년 그때부터는 뭐 2020년에도 코인 테마가 있었지만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비트 가격이랑도 되게 높은 상관성이 있는데 7월 8월 고점 나올 때 비트가 77,000불이었는데 지금 뭐 95,000, 96,000 거의 10만 불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에다가 대출이 얹어지면은 뭐 이제 손쉽게 매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 한참 하고 있다가 그 뭐 언론사 라디오를 출연하고 있는데 그 라디오에 여러 프로그램이 있지만 거기 한 작가님이 그분이 분당 사시는데 분당에서 이제 집을 사야 되겠다고 내년 살 거라고 해서 어떻게 사시냐니까 남편이 비트 2개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 3억 정도 된다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원래는 수중에 한 3억이 있으셔가지고 한 10억 정도인 그 동네 집을 못 샀는데 갑자기 또 3억이 애드가 되니까 수중에 자본이 6억이 된 셈이고 그럼 대출 받아서 집 사는데 문제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트로 다 무슨 뭐 소위 서울에 있는 9억 넘는 주택도 고가지만은 막 30억, 50억 이런 집만 사는 것이 아니라 0.5개가 있든 뭐 5천만 원 있든 1억이 됐든 그 돈이 더해지게 되면은 그냥 자본에서 그게 더해지다 보니까 이제 구매력이 그냥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보니까 뭐 거래량 되게 많이 줄었고 매물은 상당히 뭐 최고치로 많이 쌓여 있다. 특히 서울 아파트 네. 가격 기준으로 해서 네네.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 대출 규제라든지 예. 그런 것 때문에 수요가 일시적으로 위축돼서 그런 거지. 여기서 이제 꺾일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이라는 내지는 그 미국 주식이라는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말씀 들어보니까 더 그러한 게 환율도 더 오르다 보니까 네, 여기서 맞아요. 또 차익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대출 규제가 풀리고 하면은 다시금 이제 수요가 붙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런데 그 대출 부분을, 저는 어쨌든 올해 시장이 위축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대출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제가 24년이 사람들한테 되게 각인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동안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들은 주로 공급 부족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냥 늘 공급 부족이었는데, 저는 이제 공급 부족 이론을 13년부터 19년까지 좀 쓰다가, 그다음부터는 그냥 주택시장의 수요 따라간다는 거를 그냥 공부해서 이제 깨닫게 된 다음부터는 수요 얘기만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수요에서는 결국은 이게 자기 돈이랑 남의 돈 두 종류의 돈이 있는 거고, 자기 돈은 이제 근로를 통한 경상소득이랑 투자를 통한 비경상소득이 있는 거고, 근데 제가 비트 얘기한 거는 비경상에서 미국 주식이랑 비트 같은 그런 자산들이 좀 영향력이 커졌다. 왜냐하면은 우리 근로를 통한 경상소득은 한국의 경기를 따라가는데, 네. 한국의 경기는 첫 질문처럼 내년에 좀 안 좋을 거니까 경상소득 증부는 크지가 않거든요. 그럼 자기 소득에서 경상소득 증부는 안 크면 비경상소득 증분이 큰 거고 비경상 쪽 시장은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쪽이 확실히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럼 이게 자기 소득이고 그다음에 남의 자본인 대출을 봤을 때는
남의 자본인 대출의 영향이 굉장히 커진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그냥 조여버리면은 소득이 반토막 나버리고 대출을 열어주면은 이제 풀리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대출을 통제하기가 너무 쉬워진 것이, 대출은 입법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창구 지도로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우리나라가 3%대 중반 명목 성장하는 나라라면은 대출이 뭐 3% 정도 성장하면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내려가고요. 그러면은 그 정도는 금융기관도 괜찮다는 거니까요. 금융규제기관도. 그러면은 2,000조 대출 기준으로 60조는 괜찮은데 12개월 나누면 월에 5조는 괜찮아. 근데 월에 3조는 우리가 공적 대출로 할 건데 2조는 민간 대출이 해라. 근데 너네가 그거보다 좀 더 하면은 좀 지켜보고 있다가 뭐 너무 세게 나오면은 우리가 누를 건데, 그래서 올해 8월처럼 9조 7천억 해버리니까는 철퇴 맞아라 해가지고 네네. 9월부터 막 때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은행들이 바짝 납작 엎드려가지고 저희 대출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충성정갱한 거고, 내년에 근데 또 내년에 대출이 열려요. 그렇겠죠. 25년에 네네. 또 60조가 열리고 그 열린 60조에서 민간 금융기관들은 또 연초에 둔촌주공 입주를 포함해가지고 대출 블랙홀이 많아요. 거기 한 10조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막 연초부터 대출을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내년을 좀 상고하저로 보고 있는 것이 상반기에는 대출이 열리면은 가상자산이든 미국 주식이든 비경상 소득도 늘어난 그런 상태에서 대출 열렸을 때 수요가 터지면서 상반기에 강세장이 올 것 같고요. 그리고 강세장이 와서 대출이 이제 다 차버리면은 네. 그때는 또 올해 9월부터 막은 것처럼 작년 10월부터 막았거든요. 내년은 뭐 한 7월부터 막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한 상고하저 분위기가 되게 세게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네. 앞서서도 이제 비트코인이나 미국 주식이나 비경상 그 수익 때문에 사실상 이 매수하는 여력이 있다, 수요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뭐 뉴스 보면은 사실 앞서서도 이제 잠재 성장률 많이 둔화되고 뭐 네. 삼성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뭐 롯데도 지금 뭐 자금 경색 위기 예. 얘기 나오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건 자체는 우리나라 그런 가게들의 소득이 감소한다는 얘기고, 뭐 아시다시피 자영업자들 지금 폐업 뭐 사상 최고고, 이런 것들이 너무 디커플링 되는 상황인데, 이런 약간 부정적인 요인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는 뭐 어느 시점 내지는 어느 타임이라고 보세요? 원래는 네. 성장률이 위축이 되면은 네. 이것도 거의 즉시 영향을 줘요. 저희 성장률이 위축이 됐던 그런 과거 사례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가장 드라마틱하게 위축이 됐던 거는 뭐 97년이든 2010년이든 2011년이든 뭐 그러니까는 08년 금융위기는 08년에 왔지만 그건 되게 반짝하고 갔으나, 사실 2020년 1분기에도 위축이 한번 왔었던 거잖아요. 성장률이 깨질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이제 뿌려가지고 네네. 반등을 시킨 건데. 그렇죠. 20년 1Q도 보면은 이제 거의 붕괴하는 분위기로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뭐 한은에서 1.9 전망했는데 민간 기관에서처럼 뭐 1.5 나와가지고 2%대, 그러니까 실질 2%대에서 실질 1.5로 빠지는 그런 구간이라면은 0.5 빠진 거는 경상을 완전 박살내버리기 때문에, 경상소득을. 그리고 사람들이 소득이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관성적으로 미래를 전망하니까 이제 수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냥 매우 위축된 장세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내년 상반기 상고하저의 그 상고를 좀 높게 봤었어요. 올해 7월처럼. 올해 7, 8월처럼 좀 높게 봤었는데 코인이 너무 올라가지고요. 그런데 하는 전망 보고 그 다음에 내년 생각해 보니까는 그냥 경상 쪽 박살이 또 예상보다 세게 박살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비경상은 되게 좋은데. 네네. 그래서 매우 혼란스러운 한 해가 될 것 같다. 지금 이렇게 결론 냈습니다. 그러니까 코인 부자들도 적극적으로 집을 살 거고, 그 다음에 고소득, 고연봉의 대기업 직장인들은 또 집을 살려는 마음이 되게 위축이 되면서 사지 않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아가지고, 종합적으로는 거래량을 포함해가지고 올해 여름 같은 그런 분위기는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냥 일부 침체 속에서 막 신고가 갱신하는 그런 단지들이 일부 나온다거나 하는 그런 좀 이례적인 패턴으로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좀 상고하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른다라는 그런 가정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내지는 유지라든지. 근데 만약에 코인이 꺾인다라고 하면은 네. 그러면은 그건 정말 코인 꺾이면은 그때는 경상 꺾이는 거고 네. 비경상 꺾이는 거니까 그때는 그냥 시장 박살이죠. 붕괴네요, 붕괴죠. 네. 박살이죠, 그러면은. 네. 우리나라 비경상은 원래는 부동산이 제일 컸어요. 네네. 아시겠지만 그래서 부동산은 양도세가 있고, 주식은 금투세가 있을 뻔했고, 네. 그리고 코인은 가상자산 소득세가 있을 뻔했는데
유예됐죠. 또. 어쨌든 요 세 꼭지가 비경상의 메카거든요. 아. 근데 시장 규모를 보시면은 부동산은 일단 커요. 순수하게 보면은 아파트가 약 4천조 정도 된다고 치면은 네네. 부동산 아파트 시장은 4천조가 이제 시세 따라가는 건데 이게 지수로 환산해 보면은 결국 서울만 높은 거거든요. 서울만 지수가 190에서 140 갔다가 다시 170 온 거고 고점 비 10% 빠진 거고요. 다른 데는 지수가 회복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비경상 부분이 아주 좋진 않죠. 서울만 일부 좋아진 거고요. 근데 주식은 원래 국내 주식인데 국내 주식은 볼 게 없어요. 그냥 계속 내려가고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주식이 비경상으로 도움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가 가끔 도움되는 해가 있었습니다. 좀 지수가 좀 올라가던 때는 도움됐는데 어쨌든 20년부터 미국 주식이고 현재 미국 주식이 1,000억 불 이상이죠. 네. 그러면은 미국 주식에 140조 있다 치고 미 주식이 10% 오른다 치면은 우리 한 14조 원이나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성장률 1%포인트 올라가는 겁니다. 민간 소득 기준으로. 그러니까는 미 주식이 올라가는 거가 상당히 그 성장률 무너지는 걸 만회하는 거고요. 가상자산도 지금 업비트 같은 데는 거래금이 이제 예수금이 몇십조 안 되는데 30조 뭐 될까 말까 한 것 같은데 가상자산 사업자들 포함해가지고 5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들 작년부터 자진 신고를 받고 있는데 해외 계좌에만 140조 원 있습니다. 해외 계좌요? 예. 그것도 5억 이상 자진 신고자들만 140조 원이고 그러니까 한국이 가상자산 보유하고 있는 규모가 꽤 커요. 그러니까는 이게 만약에 7만 불이랑 9만 불 때 됐다 생각하면은 30% 오른 거니까 그게 벌써 수십조 원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사업자니까 그거를 처분하진 않겠지만은 가상에서도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택에서 부동산이 4천조니까 제일 컸는데 이 시장은 약간 위축되어 있고 뭐 한 미국 주식이랑 가상자산이랑 합치면은 일단 공표된 것만 해도 거의 300조 원 넘어가는 거에다가 그 다음에 안 된 것까지 합치면은 그리고 미국 주식도 과소계상된 게 요새 해외 주식 많이 하시는 분들 다 CFD로 그 파생으로 거래하십니다. 양도세 때문에. 네네. 일반 직접 주식 직접으로 거래하면 22% 내는데 파생으로는 파생 세금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이제 파생으로 거래하는데 이게 현물이 아니어서 안 잡히다 보니까 저희가 과소 계상되는 것 같거든요. 제 주변에 미주식 뭐 빡시게 하는 사람들은 다 CFD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맥락을 보면은 요 시장의 변폭이 성장률을 뭐 감소폭을 커버할 정도로 소득 변폭이 커가지고 영향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가격 좀 얘기 좀 해보겠는데 최근에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때문에 뭐 역전세가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좀 알고 있어요. 여기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약간 미시적으로 보면은 그 시장이 아파트랑 비아파트로 나눌 수가 있고 비아파트 시장에 있었던 일들은 22년부터 전세 사기라는 게 조금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전세 사기 있기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은 20년, 21년에 금리가 내리면서 전세가가 올라갔는데 이제 전세 가격은 월세를 금리로 할인한 거다 보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전세가 크게 폭등하고 그래서 20년, 21년에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서 아파트 시장은 그래도 시세비 60, 70%의 밴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비아파트인 빌라는 그 밴드가 없다 보니까 주도부가 그 당시에 허그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럼 공시가격의 150%까지 우리가 안심 전세를 제공하겠다 이러면서 20년, 21년에 뿌렸거든요. 그러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22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올라가면서 가입 금액이 만약에 공시가 2억이고 매매가 3억이고 공시가 2억이고 전세는 뭐 한 2억 2천으로 형성이 됐어야 정상인데 허그에서는 공시가격의 1.5배까지 전세를 준다 하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안심전세가 3억까지 나오니까 3억에 전세 들어와라 한 거고 임차인은 3억까지는 보호받으니까 그럼 3억에 들어갈게요 해서 3억이 형성이 되면서 그게 많이 팔렸던 거거든요. 그게 150% 룰에서 현재는 140으로 내려왔는데 140 내려온 거를 1.0배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140에 0.9만 적용하겠다 이러면서 126이 된 것입니다. 근데 내년에는 이렇게 해도 허그라는 기관의 그 전세보증보험의 보험료는 0.1%대인데요. 0.1%인데 사고율은 3%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면은 망하는 상품인 거죠. 허그 입장에서는. 네네. 그러니까 허그가 이거를 가입을 받기 싫으니까 보험료율을 3%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 가입을 못 하니까요. 그래서 그냥 안심전세 보증보험의 상단을 계속 낮추는 걸 하고 있는데 이게 일단락 됐었다가 내년에 또 한다는 거걸랑요. 그래서 내년에 또 하게 되면은 그 내려가는 만큼 안심전세 보증 금액이 또 내려가니까 임대인들은 또 그 금액을 또 돌려줘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게 자연스럽게
전세 대란을 좀 만들어낼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 그럼 전세 대란을 만들어내면은 올해도 그랬는데 소형 빌라에서 전세 사기 사건 등으로 해서 탈빌라가 있었고요. 탈빌라 흐름이 있었고, 탈빌라 흐름이 두 개로 나왔는데 하나는 빌라가 다 월세화가 됐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빌라를 공실을 만들면서 아파트로 오면서 아파트의 그 공급 부족을 만들었고, 이게 소형 아파트 전세 가격을 밀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세 시세도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전세 시세가 오르면은 근본적으로 매매 시세가 오르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매매 시장 강세, 소형 아파트 처분하면서 갈아타기 강세, 이게 연쇄적으로 나왔는 건데 이걸 내년에 또 만들 예정이어가지고 저는 내년에는 시장을 좀 탕구아저씨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출 열렸을 때 어쨌든 코인이든 아니든 어쨌든 대출 열리면은 시장은 다시 조금 일부 회복을 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세 관련해가지고 역전세 분위기를 또 만들어버리면은 그럼 또 아파트에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니까 굉장히 시장 불안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공공기관이 한다는 게 제가 웃기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구조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전세제도 어떻게 보세요? 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전세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시장이 선택한 거니까 없어지긴 어렵다 보고요. 다만 전세를 권장하고 있는 게 전세 대출 제도하고 전세 네. 보증 제도이거든요. 근데 전세 대출 제도와 보증 제도를 뭐 그런 부분을 좀 손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세 대출 받는 사람의 그 대출 한도에다가 막 차감을 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지금 전세 시장은 어쨌든 사고율 3%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금융기관이라면은 뭐 제가 감독원장이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임대인들 중에서 전세를 주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은행에서 대출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럼 전세 사고 터지면은 은행 대출도 회수 못 받을 수가 있는 건데 멀쩡한 은행 대출을 이쪽 사고 터져가지고 회수를 못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저는 그 사고율 3%만큼 대출 한도에서 차감할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전세에 4억을 주고 있다. 그러면 1,200만 원 정도가 되는 건데 3%를 하면은 네. 그럼 저는 그 임대인이 이 은행에서 뭐 주담대를 좀 빌리고 주담대를 쓰고 있어요. 그 1,200만큼의 그 금액을 그 한도에서 LTV 한도에서 차감을 할 겁니다. LTV 그 DSR에서 네. 이런 방식으로 약간 해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어차피 그 돈을 가져가가지고 전세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가지고 그 전세 보증보험으로 그 전세금 돌려받는 거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여튼 제도적으로 전세라는 거를 너무 밀어주고 있다 보니까 너무 커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빌라 시장은 사실 거의 월세화가 됐습니다. 그냥 전세가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졌고 잔존 빌라 전세를 이번에 주도부가 그냥 다 없애버리려는 것 같고요. 그냥 너네 다 없어져라 이러면서 다 없애버리려는 것 같고 전세 시장을 소위 아파트에서만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음모론이 그냥 머릿속에 번뜩 떠오를 정도로 그게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여러 가지 그 부동산 뭐 전망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봤는데 일단 내년은 뭐 상고하저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약간 무주택자들이 뭐 집 사기 좋은 시점 한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그거는 네.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고하저라 하더라도 상고가 예상되는 지역이 전국적으로는 아니거든요. 다만 뭐 지수가 그러니까 특정 섹터가 랠리를 하더라도 지수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 좀 그런 온기가 퍼지는 건 있겠지만은 네네. 지금은 어느 지역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올해 강세가 나온 지역이 내년도 강세일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몇 개가 더 붙는다면은 일기 신도시 재건축하기로 하면서 이제 선도지구가 지정이 됐는데 뭐 분당을 포함해가지고 이제 분당이 좀 달라붙으면서 노후 재건축에 대한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지역들에서는 강세가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축이 된다는 거고 일기 신도시는 주택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주택 밀집 지역이 재건축이 연속해서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게 되면은 분위기는 좀 돌아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기에서는 분당평촌 지역을 포함해가지고 올해 강세가 나왔던 서울을 포함한 이제 지역들이 매매가가 내년에도 상반기에는 강세일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서울이라 하더라도 올해 약세가 나왔던 지역이 주로 강북권, 그 다음에 주로 강북권으로 통치는 동북이나 서부권은 전체적으로 약세였고 이런 지역들은 내년에도 약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장은 좀 많이 양극화가 될 것 같고 지방은 당연히 약세가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실 때는 그냥 학군지를 사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학군지. 학생들 많고
그래서 소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부터 좀 자유롭고, 사실 소멸이 당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3년 이내에 초등학교 없어질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없어질 때가 많은 지역에 영유아를 데리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미리 학군지를 가라는 말씀은 이런 주거에 저희가 서포트해야 되는 여러 주요한 기능들 중에서 교육 기능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 교육 기능이 없어지게 되면은 사실상 굉장히 큰 빵꾸가 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찾아가지고 이제 가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저는 학군지를 가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신도시 이런데 이제 학군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괜찮다고 볼 수 있을까요? 1기 신도시요? 아, 2기 네, 신도시요? 2기 신도시나 뭐 그런데. 저는 신도시 지역과 학군지 밀집 지역은 장기 존속할 거라 생각해가지고 가장 살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 서울에서도 예를 들면 저만 해도 영등포 그 당산 일대에서 이제 서초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쪽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막 학교들 학생 수가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막 이사를 좀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원래 종전부터 거기서 좀 목동으로 학령기 자녀가 생기면은 목동으로 좀 전세를 들어가거나 하는 식이 많았었는데, 네네. 지금은 정말 그냥 거의 예외 없이 그런 식으로 많이 가고 있걸랑요. 그래서 아마 다른 지역도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그런 미세한 변화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여튼 학군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부심 채널에서 요즘 네. 부동산 갭 투자는 사이클 상승이 너무 길어져서 네. 고정적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뭐 앞서서 이제 상고하자라고 하셨긴 하셨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로 돈 버는 시대는 좀 끝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 종합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아서 부동산을 무리하게 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설령 뭐 내년 상반기가 강세장으로 간다 손 치더라도 뭐 무리해서 집 사서 결국 그러니까 수익을 보려고 집을 사는 게 큰 의미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수익은 이제 그 정도는 다른 자산으로도 금방 얻을 수가 있게 됐어요. 과거에는 부동산이 좀 초과 상승하는 게 있었고, 그리고 우리 소득도 되게 초과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소위 원화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초과 상승의 원천이었는데, 일본이 그런 사례를 보여줬는데, 일본 로컬 자산 시장이 위축이 되는 과정에서 일본인들은 결국 엔캐리 트레이드로 외화를 취득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섰거든요. 그래서 외화 쪽으로 가가지고 그쪽에서 돈 한참 벌고 있다가 엔화가 좀 세질 것 같네? 그럼 다시 갖고 오고, 그래서 엔화 자산 다시 좀 사다가 좀 역시나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또 그냥 다시 역시 나가는 거였어 해서 또 나가고 이러면서 어쨌든 돈을 밖으로 돌렸거든요. 저는 같은 말씀으로 우리나라도 1%대 성장기로 진입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게 예상이 된다면은 돈이 한국에 있을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요. 원화 표시 자산인 부동산에 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돈들은 다 그냥 외화로 돌려버리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갭 투자가 나왔는데, 갭 투자는 많은 사람들이 갭이 작은 데를 투자하는 거를 추구하는 게 한때 또 갭 투자의 정석이었어가지고 막 거제도까지 가가지고,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서 갭 투자를 하는 게 막 일반적이었는데, 제가 부동산을 얘기할 때 멀티플로 종종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매매가는 전세 곱하기 멀티플로 얘기하는데요. 전세 곱하기 멀티플 한 줄로 요약하면은 멀티플 높은 지역이 집값 비싼 지역이고 성장률이 높은 지역인데, 서울 기준으로 반포가 전세 2.5배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강남 2.3배, 잠실 2.2배, 그리고 뭐 헬리오 가면 2.1배, 판교 2.1배, 과천이 1.9배, 서울 평균 1.8배, 그리고 경기도 평균 1.7배, 일부 지역마다 조금 다르지만 지방으로 가면 1.5배, 부산이 지금 멀티플 1.5배 받고요. 지방 소도시 1.3배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멀티플이 1.3배 받는다는 거는 전세가 2억이라면은 1.3배 2.6억이 지방에 있는 매매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전세 2억, 매매가 2.6억. 그러니까 6천만 원 갭이니까 되게 사고 싶다, 금액이 안 들어가니까 이럴 수가 있는데, 멀티플 낮은 지역은 성장이 낮은 거기 때문에 살 필요 없다는 말씀이고요. 투자로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자가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싼 값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다, 이런 뭔가 이걸 뭐라 그래요? 장원영적 사고라고 하나요? 원형적 사고. 어쨌든 네. 원형적 사고를 좀 해야 될 거고요. 네네. 어차피 그냥 싼 가격에 거주할 수 있으니까 난 더 좋아. 어차피 돈은 딴 데 투자하면 되니까, 이렇게 그 원형적 사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서울에 있는 고가 지역은 수익이 좀 날 거예요. 왜냐면은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자본 효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갭 투자
이것도 갭이라면 갭이죠. 전세의 2.5배라는 거는 갭이 전세 가격의 1.5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세가 10억이라면 매매가가 25억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갭이 15억 갭이 되는 거여가지고, 뭐 이런 것도 갭 투자다 그러면은 제가 뭐 할 말 없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요런 형태의 주택들을 보통 이제 자기랑 대출 끼고 이렇게 좀 사실 텐데, 이런 거는 아마 일드가 조금 나을 겁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 멀티플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돈을 부동산에 넣어두지 마시고 그냥 해외로 돌려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갭 투자 시대가 좀 끝나가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소액 갭 투자를 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받으시면은 소액 갭 투자일수록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소액 갭 투자 해가지고 뭐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지향하시고 오히려 더 자기가 집을 살 생각이 있다면은 멀티플 높은 지역에 내가 자가로 어떻게 들어갈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원화 자산에서 좀 이민을 가야 된다. 해외 자산으로 좀 계속해서 바꿔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뭐 전반적으로 바꾸는 가장 뭐 일반적인 방법이 뭐 해외 ETF를 산다든지 네, 그런 방법일 수가 있잖아요. ETF. 네. 그러면 한 1억 정도를 맘 편히 뭐 해외 ETF 투자한다면 뭐 어떤 걸 좀 무색하면 좋을까요? 저는 예를 들면은 VT든 SPY든 뭐 어쨌든 그 S&P 기준으로 S&P 지수를 순수하게 해외로 놓는다면요. 저는 달러랑 엔이랑 7대3으로 나눌 것 같고요. 아, 달러 엔이랑 7대3? 네. 저는 엔저도 너무 심하게 엔저라고 생각하고 이번 총선을 통해 가지고 엔저의 시대가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냥 달러랑 엔을 7대3 정도로 나눌 것 같고요. 그냥 사람마다 성향마다 조금 달라서 그러니까 엔화 포지션을 아주 약간 잡아놓겠습니다. 한 20%든 얼마든. 그리고 80%가 달러 베이스라면은 현재는 그거를 다 그냥 지수로 넣어놓겠습니다. 지수로 넣어놓고요. 근데 개인이 주식을 좀 액티브 할 수 있다. 그럼 거기서 일부를 빼가지고 그 빼는 만큼만 주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주식을 좀 할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다. 그래서 개별 종목을 뭐 분석할 정도로 뭐 잘 안다 그러면은 뭐 지수 반 묻어놓고 알주식 반 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굳이 지수할 필요 없고 알주식으로 알파를 낼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지수하실 필요 없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미국 S&P는 뭐 내년에도 어쨌든 이익 성장률이 15% 정도 되는데요. 이익 성장률이 주가 성장률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은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나쁜 자산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 올해 너무 올라가지고 너무 올랐죠. 작년도 올해 많이 너무 올랐는데. 올라서 그냥 뭐 지금 당장 알아치면은 그러니까 지금 1억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좀 상황을 볼 것 같아요. 근데 뭐 달러로는 바꿔놓고 그냥 지금은 또 원화에 대한 사람들의 그 반대 심리도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저는 이런 쏠림이 나왔을 때 그 쏠림을 경계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엔화도 마찬가지인데 엔저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 엔화 계속 꼬라박는다 이러면서 엔화 자산을 왜 사냐 이럴 그때가 이제 엔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피크를 친 것 같고 지금도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너무나 뭐 막대한 어마어마한 선호가 있다 보니까 그냥 의심 하나 없이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달러로 좀 절반 정도 바꿔놓고 제가 1억이 있다면은 5천만 원 정도 달러 바꿔놓고 그 다음에 2천만 원 정도는 엔을 바꿔놓고요 3천은 원화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지수를 살 건지 종목을 살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지금 뭐 달러당 원이 지금 1,400원이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정말 뭐 1,100원? 불과 몇 년 전에도.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과거 평균보다 너무 높은데 언젠간 내려가지 않을까? 분명히 이런 심리도 있을 것 같은데 구조적으로 약간 강달러 현상이 좀 뉴노멀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 강달러가 아니고 원화 약세가 뉴노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뭐 미국이 뭐 알아서 잘 할 거고 그러니까 결국 물론 미국이 저희보다 제가 생각하는 한국보다 미국이 더 못해버리면은 이제 달러 약세가 오겠죠. 그래서 우리 원화 환율이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근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아까 저희가 전반부에 어쨌든 성장률 얘기하고 대기업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올해만 놓고 보면은 올해는 기업들이 되게 좋았어요. 어떤 의미로는요. 그냥 반도체도 돌아섰고 3전 40조 벌고 닉스는 뭐 연 7조 원도 못 벌던 회사였는데 올해 막 20조 원 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말이 20조 원이지 한국 전체로 생각하면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년에도 얼마를 벌 것이냐에서 저는 근데 전자에 대해서 지금 애널들 레인지를 보면은 적게는 20조 원대 중반이고 25조고 많게는 뭐 한 달 전만 해도 막 40조가 있었는데 지금 없어질 것 같고
한 25, 30조 사이라고 치면은 우리나라에 30조 기업이 나온 거거든요. 30조 기업이 나왔다는 거는 그냥 엄청난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동안 스토리로만 올라가고 영익은 1조도 못 내는 기업들이 산더미 같이 있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도 어쨌든 올해는 좋고 내년도 조금 괜찮고 그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안 좋아지는 기업이랑 망하는 기업들이 있고 대기업들이 위축된다 손다 치더라도 수치는 그래도 좀 괜찮게 찍히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센티먼트나 이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냥 방향성 앞으로 어떻게 갖고 가냐 이걸 통해 가지고 충분히 저는 중간에 개선도 할 수 있어 가지고 뭐 완전히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막 채널에서 피크업 얘기하니까 막 한국 망해라 고사 지내는 사람처럼 해석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그 피크아웃을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격이 긍정적이어야지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야지 그걸 바꾸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여가지고. 다만 원화약세 얘기를 좀 더 이어가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조로는 당분간 바뀔 게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3년을 내다보면은 원화약세가 조금 추세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1400대를 그냥 뉴 노멀로 보는 것도 뭐 이상할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미국이 막 저렇게 나오고 막 유로존이랑 미국, 중국이랑 다시 막 합작하고 뭐 어떻게 하면서 우리 원화보다 더 저쪽 각종 외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럼 그땐 진짜 뭐 1,500원도 열어놔야 된다 이런 생각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돈은 결국 계좌이민 보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런 거를 제 채널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엔화 같은 경우에는 네. 구조적으로 상당히 많이 약세가 진행이 됐잖아요. 예, 지금 그렇죠. 최근에 좀 올라와서 이제 한 100원당 930원 정도? 그 정도까지 네. 올라오긴 했더라고요. 네네. 근데도 뭐 보면은 다시 뭐 이시바 이제 뭐 약간 뭐 총선에서 패배해가지고 뭐 그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 정책을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뭐 중앙은행 독립성 보장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엔저로 갈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는 좀 좋게 보신 이유가 있어요. 엔화는 아베 전에는 아시겠지만 달러 엔이 80엔이었어요. 지금 150엔이지만요. 그러니까 결국 엔화의 트렌드에서 가장 큰 변곡점은 아베가 만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2012년부터 이제 아베노믹스라고 부르면서, 아베는 그냥 버냉키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버냉키처럼 소위 10년 만기 채권 그냥 계속해서 매입해가지고 금리 눌러 놓으면은 인플레가 온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YCC하고 금리 컨트롤하면서 그냥 구로다가 됐던 누가 됐든 어쨌든 무조건 완화적인 중앙은행장 박아놓으면서 아베노믹스를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엔화 가치가 똥이 되면서 물가가 살짝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저는 엔화 가치가 똥이 돼서 그 똥이 된 게 지금 엔 약세의 가장 코어이지, 그러니까 정책적인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올해 총선, 일본 총선에서 이제 느꼈던 거는 그 자민당 의원들이 뭐 부패고 뭘 떠나가지고 이제 거기는 초고령 사회다 보니까 연금소득 생활자가 되게 많은데, 연금소득 생활자가 되게 많은데 자기 화폐 가치의 구매력을 박살내는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완전 저는 응징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들도 결국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뭐 그런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엔화 약세에 대한 기조를 언젠가 멈출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엔화의 그 구매력은 너무 무리하게 내려와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정신 차리게 되는 순간부터는 현재와 같은 그 엔 약세가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150원대 155엔이냐 달러 엔이 150엔이냐 막 이제 140대로 진입하니까 엔이 갑자기 막 세지네 이러는 건데, 옛날에 엔은 80엔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이것 때문에 한국에도 반면교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면 아베노믹스 왜 했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똑같이 아베노믹스도 그냥 엔화 가치 낮추면은 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고, 엔화 가치 낮춰놓으면은 또 수출 기업들 실적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그렇죠. 했고, 수출 기업들 실적 좋아지면은 고용 늘린다고 생각을 하는 전통적인 주류 경제학의 메커니즘으로 인식을 했는데, 실제 10몇 년 동안은 그렇게 안 갔다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 현재 기재부 라인이든 이제 정통 관료 라인들은 다 이런 주류 경제학적 사고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 환율이 높으면은 수출 기업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높은 거를 어느 정도 용인하거든요. 이번에 부총리도 보시면은 1,400원 뉴노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환이 높은 거를 용인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1,400원대로 그렇죠. 올라온 거를. 네네. 제가 만약에 부총리라면은 1,400원대 너무 높다, 1,200원대가 정상 환율인 것 같다라고 이제 할 겁니다.
실제 그렇게 되든 말든. 근데 어쨌든 말은 그렇게 할 거예요. 네. 근데 아직 우리는 아베노믹스처럼 대놓고 원화 약세는 안 하지만은 원화 약세를 암묵지로 잠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과정이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환율이 약간 위로 열려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 조금 하는 것 같고요. 제도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저는 그때는 한국 부동산 다 정리하라 할 겁니다. 아. 네, 만약에 정말로 그런 방식으로 가면은 이제 한국 부동산 싹 다 정리하는 게 맞고 이제 그냥 다 외화 자산으로 돌려놓고 그 다음에 들어오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S&P 500 말씀하셨는데 뭐 이런 컨텐츠 되게 많아요. 뭐 1988년부터 2021년까지 매달 한 50만 원씩 33년 정도 사면은 한 원금이 2억인데 뭐 약간 복리 수익률 감안하면 16억이 된다. 네. 그래서 이러한 계산법을 한 20, 30년 정도 S&P 500을 꾸준히 사모으면은 뭐 노후 준비 잘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현재 S&P는 장기 연유라는 이제 10% 연 10% 일들을 주는데 7년 정도면 더블 난다는 얘기여가지고요. 그래서 7년 더블이라면은 7, 14, 20, 21년이면 8배니까 네네. 지금 만약에 3억 원을 넣어두면은 20년 후에 현재 40대가 3억을 넣어서 20년이 지나면은 그게 8배가 올라서 24억이 된다는 거니까 노후 준비가 되죠. 사실은 미국인들도 그래서 퇴직연금에 넣어둔 자금이 이제 퇴직연금 일드가 높다 보니까 노후 준비가 되면서 40대 조기 은퇴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노후에 대한 걱정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잔디 깎는 게 걱정인 거죠. 그냥 잔디 깎고 야구하고. 저희는 노후 준비가 안 되니까 네. 일상적인 생활이 걱정이 아니라 네. 오지 않은 20년 후에 노후가 걱정이어가지고 소비를 못하고 아껴 써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연금적인 사고방식으로 지수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만 해도 그렇지만 지금 묻어둬도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뭐 S&P가 만능 열쇠는 아니기 때문에 뭐 분산하셔도 됐고 그리고 나스닥으로 분산하겠다 그러면 나스닥 ETF를 좀 섞으셔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일본 섞겠다 뭐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걸 하기 전에 본인 퇴직연금부터 DC로 바꾸고 DC로 바꾼 거를 이제 운용을 하시면서 퇴직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 해외 자산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그런 걸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S&P는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게 S&P가 아니라 뭐 일부 다른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배당주가 될 수도 있고 뭐 장르는 다양하지만은 그런 사고관이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잘 해서 정말 16억이 된다라고 하면은 노후에 월 한 생활비 한 300만 원? 네.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네요. 네, 아무 문제 없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정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걸랑요. 네. 한국인들은 돈이 많습니다. 왜냐면 안 쓰고 모았기 때문이죠. 저희가 정말 소비 많이 안 하기로 유명한, 그러니까 GDP에서도 민간 소비 비중이 낮잖아요. 이제 과거에는 막 네네. 50% 중후반이었는데 지금 막 50개 하고 내려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GDP의 민간 소비 비중이 낮을 정도로 소비를 많이 안 하는데 그 안 하는 거 가지고 다 그냥 부동산 쌓아놓는 거걸랑요. 네, 근데 그거를 잘 활용하시면은 본인 노후는 별로 걱정 없습니다. 별로 걱정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자꾸 막 집 더 사야 되고 그게 노후 멸망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산 돈 꼬라박혀가지고. 그리고 지금도 생각해보시면 올해 집 사면서도 저는 느꼈는데 올해 자금조달계획서 조사를 국회의원 2명이나 했더라고요. 국힘이랑 민주당에서 1명씩 했는데 네네. 자금조달계획서로 물어봤죠. 집 어떻게 샀냐. 재작년에는 미국 주식 팔아서 집 샀다 5%밖에 응답을 안 했는데 네. 올해는 미국 주식 팔아서 집 샀다 17%입니다. 30대 이상에서. 그러니까는 앞으로는 더 많아질걸요?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고. 예를 들면 한국인들이 테슬라 제일 좋아하시죠? 그렇죠. 만약에 지금 테슬라가 1T인데 뭐 공격적으로 봐가지고 테슬라가 2T가 됐다 해볼게요. 그럼 테슬라 팔아서 집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 물론 테슬라 주주들은 테슬라 팔아서 집 산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은 근데 금융자산이 또 너무 많으면 반대로 유형자산이 필요해지거든요. 근데 다들 보면 미국 주식 돈 벌고 그다음에 코인 돈 번 사람들 나중에 뭐 할 거냐 물어보면 부동산 산다 그래요. 근데 일단은 자가 주거 안정이 필요하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초과 수익을 비경상 소득을 얻는 것도 주거 안정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경로는 이렇다니까요. 처음엔 집이 없고 일부 돈이 있습니다. 투자로 돈이 벌리죠. 그럼 집을 사게 돼요. 그럼 집 사면서 돈이 좀 없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돈을 만들어가야 되는 과정이 있고요. 그럼 그때부터 집도 있고 돈도 있는 과정이 되는데 거기서부터는 집을 더 늘리는 게 좋을지 돈을 더 늘리는 게 좋을지를 선택하게 되는 거고 거기서 요 레벨에서 저는 해주식 좋은 것 같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굳이 집을 팔면서까지 해주시고 할 필요 없고 그냥 있는 금융자산을 연금화로 해놓으면은 그게 20년 후에 크게 8배 이상 벌어져서 오니까 그때부터는 너가 지금 벌어들여 있는 소득을 다 그냥 소비로 쓰더라도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그렇게 돌려놔서 미국인처럼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본인 자산 상태랑 주택 상태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를 건데 집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이 받아들인 거랑 집은 있고 돈 없는 사람, 돈은 있고 집이 없는 사람 다 다를 거라 생각을 하고요. 뭐 결과적으로 경험해보면 다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전체적으로 그렇고. 근데 여기서 집이랑 돈이 있었는데 이걸 집 두 채로 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집을 계속 늘리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그럼 저는 괴물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집을 계속 늘리면서 다른 더 좋은 자산을 바라보지 못하고 집에 과몰입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부동산은 자가 한 채면 충분하다. 뭐 그런 생각이고 거기서부터는 다 그냥 제 금융자산으로 돌려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저희가 경계해야 되는 거는 그냥 쏠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이든 원화 약세든 뭐 엔화 약세든 이런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지금 시세가 하락하니까 이런 것 같은데요. 그런 쏠림을 조금 경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조금 거리 두면서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향성이 좀 잡혔을 때 그때 자기 포지션을 늘려도 큰 문제가 없는 거고 방향성도 없거나 철학, 투자 컨셉이나 아이디어가 없는데 그냥 포지션을 잡아놓는 게 사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멀리서 지켜보실 수 있는 분들은 좀 거리두기 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주택 부동산 관련해서는 저는 상고하저로 전망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채반꼴로 유명하니까 이제 다른 분들의 전망도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전망들 속에서 결국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되걸랑요. 자기가 이런저런 전망들 속에서 그 전망하는 사람들의 로직을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좀 곁들여 가지고 합리적으로 결정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오늘은 뭐 부동산 가격이 뭐 단기적으로 어떻게 되냐, 뭐 공급이 어떠냐, 뭐 그런 차원의 얘기보다는 뭐 대한민국의 약간 뭐 잠재 성장률이라든지 그와 비교해서 뭐 일본이라든지 그 미국의 뭐 자산의 그런 매력적인 상황 그런 것까지 다 알아봤기 때문에 너무나 이 부동산 쪽에 몰입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시야를 넓게 좀 길게 보셔가지고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최상욱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경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대표님 모시고 네. 또 현재 시점에서 이 채권 투자 네. 어떻게 또 접근하면 좋을지 뭐 아시다시피 채권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또 매크로 경기 상황도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전반적인 그런 자산 시장의 방향성까지 한번 알아보는 네.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시대 뭐 아시다시피 여기가 뭐 워낙 미국의 뭐 고립주의를 주장하기도 하고 바이든 정권 당시에는 그래도 약간 동맹국을 중심으로 해서 뭐 블록을 형성해서 뭐 중국을 견제한다든지 그런 액션이 있었는데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미국 우선주의, 뭐 미국만 잘 살면 된다 그런 식으로 액션이 나와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경제가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많고 최근에 또 환율도 많이 오르고 뭐 대기업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요. 또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이 계엄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약간 한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이슈인 것 같은데 뭐 제2의 IMF를 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슬슬 나오고 있고 이 한국 경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이제 최근에 한은에서 사실은 발표를 했죠. 네. 한은이 발표를 하면서 이제 금리 인하를 서프라이즈로 했죠. 서프라이즈로 하면서 최근에 국제금리가 많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의 정책의 그 사령탑인 한은이 지금 한국의 성장률과 물가를 전부 다 떨어뜨렸죠. 1.9로 떨어뜨렸고 그만큼 안 좋게 보는 건데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한은에서 했던 그 전망도 사실은 트럼프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을 못한 상황이고 충분히 반영 못한 상황이고 실제로 그러니까 트럼프 이슈가 본격 불거지면 이거 전망어보다 더 내려갈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골드만삭스하고 모건 스탠리가 한은 발표되기 직전에 그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과 물가 전망들을 했어요. 그런데 한은과 궤를 같아요. 궤가 같고 원래 기존에 한국은행의 최종
금리 전망이 마켓에서는 2.5를 전망을 했어요. 마켓은 2.5를 전망했는데 아주 최근에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 모두 다 2.25를 전망해요. 더 떨어뜨렸습니다. 네네. 2.25를 전망하고 2.25를 전망했는데 거기에 또 컨디션을 더 붙였어요. 근데 트럼프 이슈에 충분히 반영을 못했고 이 이슈가 더 불거지면 이게 하방 리스크가 더 커질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언급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더 문제가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봐야겠죠. 저는 단기적으로 지금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 1, 2년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보면은 네네. 이렇게 봅니다. 뭐 최근에 우리 경제가 안 좋은 건 다 오케이, 다 하는 얘기니까. 자, 그러면 트럼프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이슈가 진짜로 액션에 들어가고 영향을 미치는 건 언제일까요? 오히려 1, 2년 정도 후? 그렇죠? 네. 그러면 내년 중후반 정도에 입법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액션에 대해서 우리 경제에 실제로 임팩을 주는 결과치는 26년 거일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25년도가 얼마가 아니라가 26년까지 바라봐야 되고, 26년도는 글쎄요, 한은이 지금 1.9를 얘기를 했고, 그리고 사실은 분기별 전말 보면은 상저하고를 해놓으면서 그렇게 1.9를 나눴거든요. 약간 그래도 나중으로 갈수록 좋아진다. 그런 네. 식으로. 근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논리적으로 이제 입법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시기가 오히려 뭐 1, 2년 후면은 하반기에 오히려 그 영향을 더 받겠네요. 진짜. 예. 자산시장 프라이싱 하니까. 맞습니다. 미리. 그래서 저는 경제 측면에서는 오히려 지금 한은에서 1.9를 얘기했지만은 저는 1% 초반대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채권 관점에서 봐야 될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케이, 저는 한국 국채를 많이 추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한국 주식 이런 상황이 되면 한국 주식이 되게 힘들어지지만 사실 국채는 사실 되게 이론적으로는 수혜를 보는 관점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물가는 괜찮니? 우리가 딜레마가 뭐냐면은 그러면 경제가 이렇게 둔화가 되고 금리를 내려야 될 상황은 맞는데, 근데 환율이 저렇게 센데 어떻게 내릴 수 있니? 근데 요번 같은 경우에 사실 저도 요번에 금리 인하를 할 때 사실 금리 동결한다는 관점을 인터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대다수 이번에 전문가 한 80% 이상이 동결 쪽 사이드에 동의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해야 되는데 환율이 저렇게 높아서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환율이라는 게 결국은 미국과 한국의 금리 갭이거든요. 그렇죠. 금리 갭이 더 벌어지면 환율이 더 약세로 가는 게 이론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했어?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한국 내수 경기 더 급한 얘기란 거죠. 그게 훨씬 더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니야 할까 이번에 금리가 최근 한 1, 2주 동안 금리가 쫙 시중 내려간 게 그 영향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언뜻 여러분 느끼실 게 뭐냐면 환율이 약세로 가면은 우리나라가 수입을 많이 하니까 그럼 수입 물건 가격이 비싸지게 되고 그럼 다시 우리나라 물가가 다시 앙등하지 않겠냐라는 우려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코노미스트가 아니까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거의 힌트를 주는 얘기를 레포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일단은 그 얘기하기 전에 골드만삭스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 이슈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리스크가 노출된 있는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제가 이 애들 레포트를 보면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국에서 미국에 수출한 물량,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기준으로 흑자 많이 내라는 랭킹을 우리가 한 8위, 9위인데 그렇게 봐야 될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 경제 내에서 미국의 비중. 그게 수출 맞죠. 비중. 네, 그게 맞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4위 안에 듭니다. 4, 5위 안에. 근데 그 4위 보면 물론 이제 일단 중국은 해당이 안 돼요. 중국 경제 너무 크니까. 일본이 1위가 어디냐면 멕시코. 바로 붙어 있으니까. 예. 네네. 멕시코. 2위가 어디냐면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3위가 한국입니다. 4위가 타이완이에요. 아. 근데 자 볼게요. 멕시코 논외로 하고 네. 타이완은 TSMC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 네. I don't care. 뭐 관심 없을 족보적이니까 거고. 뭐 사실. 그렇죠? 네. 그다음 베트남. 음. 베트남이 최근에 급증했거든, 미국이.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요, 베트남에 아주 직격탄을 때리기가 조금 애매해요. 왜 그럴까요? 뭐냐면은 중국 견제해야 되니까. 아. 그러면 우리가 제일 실제로 타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가 그런 이슈가 있는데 이제 제가 여기 준비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GDP, 영어로 컨트리뷰션, GDP 성장률에 저 이 자료 보고 또 약간 놀랐는데 한때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수출하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GDP의 한 7% 정도 견인했는데 많이 이제 중국 수출 줄이고 미국 많이 늘려서 지금 중국은 5%인데 미국은 지금 7%예요. 지금 우리나라 GDP 성장률 한 7% 정도가 미국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관세를 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가까운 캐나다까지 손대는 마당에 사실 한국은 뭐 별 이슈가 아니죠. 그렇게 보면 그렇죠, 트럼프 사실. 입장에서. 네. 그래서 그런데 뭐 아무튼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좀 다시 돌아가서 물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물가가 한국의 금리가 2%잖아. 2%인데 그러니까 타겟이 2%인데 이번 발표 났죠. 발표가 제가 어저께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네. 요 11월 달 거까지는 1.3%였어. 1.3%인데 약간 뭐 회복될 텐데. 근데 지금 한은에서 전망한 건 1.9%입니다. 1.9%인데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설령 여기 얘들이 계산한 게 뭐냐면 1,400을 계산한 건데 원화가 한 5% 약세로 가. 한 5% 약세면 어떻게 될까요? 1,400 후반대, 1,500 근처에 간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 현재보다 한 15% 강세로 간다. 우리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우리나라 물가에 다 부정적 요인이죠. 그 두 가지를 다 가상한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한 5% 더 밀린다. 게다가 원자재 가격도 한 15% 더 뜬다. 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원래 골드만삭스는 내년 한 해 한국의 물가를 1.6%로 베이스라인을 보고 만약에 그렇게 부정적 시나리오 한다고 하더라도 한 2% 안쪽으로 한 1%, 1.8 정도까지만 상승한다. 즉 큰 그림에서는 한국의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유지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이렇게 대외적 변수가 안 좋으면 불구하고 이렇게 물가 크게 안 뜨는 거는 그만큼 뒤집어 얘기하면 내수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내수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디플레이션 고민했어야 돼요. 디플레이션. 일본처럼 약간 예. 잃어버린 뭐 예. 10년, 20년. 디플레이션 고민해야 되고 어떤 여러분의 투자 방향, 주식은 오케이 미국 하신다 하지만은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가 한국 경제가 안 좋은 걸 아니까 국장은 버리고 미국 가잖아요. 그렇게 가는데 제가 농담 삼아서 미국 안 건너 가셔도 된다고. 옆 동네 국채마켓에서 오시라고. 왜냐하면 최근에도 오히려 수익 굉장히 크게 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어쨌건 간에 좀 아이러니지만 아까 긴 그림에서는 저 일본의 로드맵, 일본의 그림으로 자꾸 수렴한 느낌이 들고 그럼 어쨌건 간에 그런 어떤 정치적 지형이나 여러 가지 인구 통계학적으로 보더라도 좀 그런 관점에서 저성장의 좀 기조적으로 바뀌는가. 저성장, 저물가 이런 방향으로 하고 우리는 지금 이번에 하는 의사결정도 그만큼 한국의 디플레이션 압박이 강하기 때문에 경기를 돌려내야 되니까 이런 외생적 변수가 사실 되게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했던 것도 그런 요인이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뭐 여러 번 나오셔가지고 뭐 사실 그때 뭐 레고랜드 사태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뭐 그래서 이제 미국 채권 금리는 뭐 거의 5% 가고 한국도 거의 뭐 4점 몇 % 막 가고 했을 때 사실 그때 대비로는 국채가 정말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뭐 국제 ETF 투자한 뭐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잘 잡았으면은 거의 뭐 30-40% 수익이 나기도 하고. 근데 사실 방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그렇게 단기간 내 수익은 많이 안 나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뭐 경제 잠재 성장률이라든지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도 투자해도 괜찮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제가 정말 좀 아이러니가 뭐냐면은 주식 때문에 미국을 선호하시는데 채권도 미국을 선호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최근에 한번 통계를 봤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국내 상장되어 있는 채권 ETF에 국내 국채 채권 ETF보다 미국 장기 ETF에 투자한 분이 압도적으로 많으세요. 미국 장기채, 그죠. 근데 네, 미국 채권 어떻게 움직였냐면 계속 박스권에 왔다 갔다 해서 오히려 재미를 못 보신 분이 압도적으로 많으세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계속 한국채 얘기하는데 근데
제가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기 화면에 보시면 여기가 미국은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계속 박스권에 움직였는데, 예를 들어 뭐, 5%, 3.8, 4.7, 3.7, 다시 4.5, 지금 4.2 이렇게 박스권 움직이는데, 한국은 미국 올라갈 때 조금 올라가지만 그 이후에 계속 금리 고점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떨어지고 있어서 제가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냐면은, 요번 11월 달에 제가 11월 초에 만든 자료인데, 국내 상장되어 있는 채권 ETF인데, 미국의 초장기 채권 ETF, 해치된 채권 ETF와 한국의 30년, 똑같은 30년, 스트립 채권 ETF를, 그러니까 듀레이션 똑같아요. 둘 다 28인데, 그쵸. 네. 놀라운 거는, 미국의 장기 채권 ETF, 스트립 채권 타신 분은, 그때가 금리 아마 4% 후반대였을 거예요, 출발점이. 네네. 미국은 20% 깨졌어요. 오히려. 근데 한국은 동일한 시점에 투자하신 분도 플러스 25% 났어요. 그럼 거의 40% 차이 나는 야, 거예요. 이거 완전히 이거 증시랑 정반대예요. 증시 같은 경우에 미국이 이제 플러스 20 몇 프로 나고 한국은 마이너스 20 몇 프로 났는데 채권은 정반대네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뭐 좀 채권 또 강의를 별도로 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안 만들다가 정말 깜짝 놀란 거는 이게 그 작년 여기가 출발점 언제냐면 제가 잘못 말씀드린 작년 6월 달 기준이에요. 네네네. 작년 6월 달이고 그러니까 1년 반이잖아요. 네. 1년 반인데 최근 1년짜리 한번 계산했더니만 저 깜짝 놀랐는데 스립 채권이 40% 났습니다. 와. 딱 1년은 딱 40% 났어요. 왜냐면 그때가 한국이 4.5까지 갔잖아요. 미국 거의 한 5% 근처까지 갔었고. 맞아요. 네네. 그때부터 출발하니까 정확하게 40%는 그게 S&P 500만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미국 안 건너 한국에서 이런 투자 물건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제가 뭐 표현을 그러는데 주식은 미국, 채권 한국. 조금 냉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그럼 저한테 마 대표 알겠는데 지금도 괜찮아? 이런 질문이 항상 들어오세요. 그렇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일단 미국 채권과 한국 채권을 전 둘 다 추천하는데 두 개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다르요. 미국은 트레이딩, 박스권 매매에서, 왜냐면 미국은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박스권 매매를 계속 물들고 한국은 박스권, 저는 이제 한국은 이제 그럴 때 한국은 박스권 매매도 좋고요. 바앤홀드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좀 바꿀게요. 미국은 박스권 매매 여전히 오케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한국은 중장기 투자. 왜냐면 한국 계속 표현을 하는데 약간 무너져 내려가는 구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아까 그러면 야 지금 벌써 2.7%인데 너무 많이 내려온 거냐? 예, 맞아요. 최근에 너무 금리 급락, 채권가에 급등했어요. 그 당연히 우리가 뭐 주식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일시로 확 내려가면 설령 그 방향에 맞더라도 확 떠버리면 일시로 되돌림이 있는 것처럼 그럴 리스크는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럴 리스크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한국채는 중장기적 호흡하시는 분 여전히 매력적이다. 근데 미국은 단기라는 건 1년 아닙니다. 1년 안에 하신 분한테는 매력적이다. 좀 그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 한국채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기준금리가 골드만삭스가 2.25를 얘기하지만은 저는 상황에 따라서 한국 2% 아래 내려갈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도 여전히 매력적이다. 그러나 최근에 한 달 사이 금리 그러니까 금리 내려서 채권가격이 올라간 것만 기대하시면 안 된다. 눈높이를 좀 줄이고 호흡을 길게 하시면 여전히 한국 매력적이다. 또는 아니면 여러분 한국채 잘 타이밍 봐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예, 그렇게 봅니다. 일단 그 대표님께서는 그 미국 노동시장이 중장기적으로는 좀 약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는 뭐 미국은 약간 골디락스 그런 분위기를 그렇죠. 좀 사실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 내년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미국의 매크로는 소프트 랜딩으로 보는 게 기정사실이죠. 네, 네. 컨센서스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지금 미 연준의 어떤 방향성을 본다고 하면은 어떤 경기 침체의 방향이 아니라 소프트 랜딩을 바라보는 거고,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그런데 제가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노동시장
어떤 경기가 지금 뭐 저희 공식 표현 아직까지는 마일드한 경기 침체 정도.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소프트 랜딩 때문에 소프트 랜딩을 약간 아래로 살짝 뚫는 정도의 느낌이고 뭐 그래서 심각한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그 뷰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럼 소프트 랜딩의 정의가 무엇인가? 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전에 많은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런 얘기 말고 정확하게 미 연준이 생각하는 소프트 랜딩의 정의는 무엇인가? 라는 걸 먼저 갖고 좀 출발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는 사실은 미 연준의 우리 SEP라고 하죠.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 네, 연준 발표할 때 제가 데이터를 보면 명확하게 나오는데 제가 데이터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이게 연준 미팅 때 향후 한 1, 2년간의 어떤 주요 경제 데이터 전망치죠. 그래서 보면은 보통 실질 GDP가 전망을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실업률 전망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코어 PC, 물가 전망, 요 세 가지가 크게 세 축인데, 우리가 보면은 소프트 랜딩이라고 봐야 될 때, 연준이 관리하는 목표점이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네. 하나는 실업률의 관점일 것이고, 두 번째는 물가의 관점인데, 그러면 보면은, 현재 연준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현재 실업률이 4.1%지만, 내년 말까지 연준이 생각하는 실업률은 4.4잖아요. 그럼 4.4 정도까지 매니지 한다. 조금은 지금보다는 좀 나빠지겠지만, 4.4 정도에서 캡을 씌워서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물가는 아직은 미국 물가가 2% 중후반대이지만은 얘네들이 생각하는 내년 말의 목표는 한 2.1 정도, 2% 초반까지 내려간다. 그래서 지금 연준이 그러니까 사실은 요 내년까지 두 가지의 어떤 물가 목표와 실업률 목표가 연준이 생각하는 경제 데이터상의 소프트 랜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경제가 나빠지더라도 한 4.1 정도에서 캡 씌우고 물가는 다시 리엑셀레이트 되지 않고 한 2% 초반대까지 관리된다. 즉 물가도 잡고 어느 정도 노동시장도 안정성을 지킨다는 게 얘들의 목표죠. 그래서 이게 연준이 생각하는 목표고, 그러고 이 연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준 점도표상 제시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풀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까라 했을 때, 지금 연준이 얘기했던 공식적인 경우는 한 3% 중반대, 3.4, 3.5 정도까지 브레이크를 풀면은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 거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개념이 생기는 거죠. 물가가 그러면 2% 초반대, 실업률 4.4가 연준이 생각하는 소프트 랜딩인데, 저는 이걸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우리가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인디케이터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채권 투자할 때 보면은 이 둘 중에 하나가, 목표치의 경로에 이탈하게 되면 채권 금리는 위로나 아래로 움직이죠. 특히나 물가 데이터가 2% 초반대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안정화될 거 생각하는데, 이게 예상 외로 다시 3% 위로 치고 가면은 미국 국채 금리는 다시 위로 갈 것이고, 비록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다고 하더라도, 반면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보면은 최근에 제가 제 자체 유튜브에서 제가 한번 되게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금리 올라갈 때 제가 미국 국채 10년짜리 4.5% 정도면 충분히 매력적인 금리라고 오히려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말씀드렸고, 또 그때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때 또 금리가 5%, 6% 간다라고 이렇게 나오면서 사실은 좀 약간 악플에 시달리고도 했는데, 근데 제가 그때 4.5면은 미국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레벨이고, 그렇게 봤던 관점이 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만약에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5% 위로 추세적으로 5% 위로 간다는 거는 연준의 목표인 이 물가 잡는 게 다시 3% 위로 간다는 쪽의 시그널이고, 그렇게 되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동결하게 되고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어떤 경제 변수가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단기간에 이 연준의 타겟은 저는 연준이 맞다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너무 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관점에서 제가 접근을 했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두 가지 타겟 중에서 이거는 저는 연준을 좀 어떻게 보면 동일하는 관점이고, 두 번째로는 국채 금리가 하단으로 내려가는 요인이라는 게 결국은 실업률의 목표가 상단으로 뚫릴 것이냐. 지금 현재 4.4가 목표인데
4.4 위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우리가 4.4 위로 간다고 했을 때 미국 국채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힌트는 8월 초에 보여줬거든요. 우리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7월 중순만 하더라도 미국 10년만 국채 금리가 4.2, 4.3에 놀다가 7월 말에 BOJ가 금리 인하하면서 옌케리 트레이 청산 얘기 나오면서 거기에 덤으로 8월 초에 노동 데이터가 갑자기 4.3으로 점프를 하면서 맞아요. 갑자기 패닉으로 옌케리 트레이 청산 나오면서 그러면서 3.6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만에 하나 시장에 예상한 어떤 그 선을 넘어가게 됐을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우리 가늠자를 보여준 거고, 그래서 저는 뭐 결국 우리가 채권 투자하는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물론 물가지만, 물가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도널드 트럼프 정책에 이런 걸 봐서 큰 이슈가 저는 없을 거라 보여지는데, 문제는 실업률이 과연 연준이 제시한 4.4 정도에서 캡이 씌워줄까가 있고, 만약에 4.4면은 소프트 랜딩이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제가 질문, 그러니까 사회자님이 내년에 경기 침체 보십니까? 안 먼저 보십니까라는 견해에서, 그 경기 침체라기 얘기하는 것보다는 4.4를 지킬 건가요? 위로 뚫릴 건가요? 라는 질문으로 치환해서 질문해 주시면 저는 쉽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4.4가 상방으로 뚫릴 거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렇게 보는 거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제가 한 두 가지의 좀 어떤 자료를 갖고 왔는데, 첫 번째는 지금 현재 그 미국의 그 우리가 난팜 페이롤이라고 하잖아요. 비농업 부분 일자리, 아마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또 10일 때 발표될 텐데, 보통의 경우는 비농업 부분 일자리가 미국이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인구가 증가한 나라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년에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한 200만 개 정도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노동시장 별 문제 없이 스테디하게 간다고 하고, 그럼 200만 개 일자리를 월로 계산해 보면 대충 한 18만 개 정도가 매달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월 20만 개 이상 창출이 되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최근 6개월, 그러니까 최근 6개월이라 하면 요 직전 달은 12,000개였거든요. 사실은 그때는 우리가 허리케인이라든지 보잉사 파업 때문에 저스트 12,000개에는 불구하고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이거는 비정상이니까. 즉 그 비정상을 발라내고 그 전달 기준 6개월치 했는데 놀랍보다는 없지만 그 직전 6개월이 지금 13만 3천 개입니다. 일자리가. 계속 이렇게 레벨이 다운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미 이게 18만 개 언더로 와 있고, 근데 미국이 적정하게 노동시장 성장하기 위한 일자리 지금 계속 아래로 가고 있고, 이미 아래 내려와 있고, 그게 좀 더 아래로 내려갈 여지가 커 보인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가장 직접적인 지표는 실업률인데, 실업률이 이제 아마 제가 대표님하고 방송을 언제 기억이 모르겠어요. 제가 보통 방송에서 이런 얘기 했어요. 제가 8월 초순에 제 방송에서는 8월 4일 날 제가 방송한 기억나는데, 그날 미국 실업률이 4.3을 찍은 날 다음날 제가 방송을 했는데, 어떻게 방송을 했냐면은 그 4.3 찍었을 때 미국 국채금리가 3.7, 3.6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비록 제가 중장기적으로 미국 노동시장이 좀 나빠질 거로 보지만은 지금 현재 4.3은 너무 과한 거다. 따라서 이걸 가지고 반영을 해서 3.67까지 떨어진 거는 이건 너무 과도한 반응이다. 즉 만약에 3.6 내 7까지 떨어진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실험 4.3이 나왔는데 바로 4.4, 4.5, 4.6 이렇게 갈 거라는 시장에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떨어진 건데, 오히려 그렇지 않을 거다. 오히려 이게 그 당시 일시적 변수 때문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방송 한두 달 뒤에 4.1까지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연찮게도 제가 맞았어요. 그렇게 봤는데, 근데 지금은 또 반대로 시장은 항상 그렇잖아요. 일시 4.3 가면 엄청 또 뜰 거라 생각하고, 지금은 또 4.1 레벨 뜨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 그렇죠. 이런 느낌 또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두 달 연속으로 지금 4.1을 찍었어요. 4.1을 찍었는데,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4.2가 될지, 아니면 플랫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큰 그림에서는 저는 실업률이 현재 레벨보다 점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견해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허리케인 변수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일자리가 줄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게 템퍼럴 잡들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노동시장을 봐야 될 때 제일 중요한 어떤 퀄리티나 이걸 보실 때는 그러니까 정규직인데 사실은 오늘 제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처럼 정규직 실업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 정규직 실업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노동시장이 안 좋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좀 길게 했습니다만은 저는 내년 상반기 어느 정도 됐을 때는 4.4를 상방으로 뚫지 않을까. 그러면 그 뚫는다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마일드한 리세션, 즉 시장, 그러니까 여기서 리세션이라는 건 연준이 제시한 소프트 랜딩 기준을 상방으로 뚫릴 것 같다. 또 어느 측면에서 실업률 측면에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컨센서스가 뭐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좀 넘어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이든지 아무튼 간에 금융시장에 충격은 있을 가능성이 좀 있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만약 그 일시 단발성이 아니라 뭐 4.4, 4.5, 4% 후반대까지 진압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연준은 상대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장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할 여지가 있고 그러면 결국 국채 금리는 시장에서 지금은 거의 안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금리가 생각보다 그때는 좀 더 내려갈 여지가 있겠죠. 음.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8월 초를 생각하면 됩니다. 8월 블랙 초에 먼데이 그때. 네.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굉장히 골디락스나 거의 뭐 밸류에이션이 무지 비쌈에 불구하고 어느 누구 밸류에이션 미국 주식에서 컨선을 안 하는 것처럼. 맞아요. 근데 만약에 경제 펀더멘탈이 뭔가 이렇게 쪼개지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또 탈출을 찾는 모습이 될 것이고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2.0 시대가 열리면서 네. 뭐 아시다시피 이게 뭐 트럼프 이꼴 관세잖아. 그렇죠. 근데 관세를 많이 매기면은 당연히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이 트럼프는 또 감세 정책을 피는데 그래서 뭔가 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많이 발행할 것이다. 앞에 말씀드린 부분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두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금리를 좀 올리는 그렇죠. 그런 스탠스로 갈 수 있다. 또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도 많이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트럼프 시대에 이게 금리가 높아질 수도 있는데 채권 투자가 과연 적절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제 자체 유튜브 방송에서 거의 지금 거의 지난 한 2, 3주 트럼프 그 선거 전후부터 해서 제가 계속 다뤘던 주제예요. 하도 질문이 많고 외부 출연하자마자 왜냐하면 채권 쪽을 계속 포커스해서 얘기하시는 분이 스피커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제 질문이었는데 네. 사실은 저는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네네. 좀 약간 긴데 일단은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나시면은요 야후 파이낸스 같은 데서 한번 찍어보시고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정작 트럼프 당선한 이후에는 금리 별로 안 올랐어요. 그리고 오히려 최근에 금리 내리고 있죠. 그렇죠. 거의 한 4.4 뭐 그거 갔다가 이제 4.5 장중에 4.5 찍었다가 지금 4.2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특히 대선 끝난 다음에 확정된 다음에 제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멘트는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논조로 첫 번째는 트럼프의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의 우려감은 이미 비포 선거에 거의 다 반영됐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11월 6일인가요? 미국 대선 전에 이미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 트럼프 트레이드가 거의 다 반영이 됐죠. 그러면서 미국 10년 만인 국채 금리가 3% 후반대에서 거의 한 70bp, 80bp가 선거 직전까지 이미 쫙 올라갔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악플들이 많으신데 이런 거죠. 비록 미국 대선 전에는 해리슨과 거의 5대5의 느낌이었지만 월가에서는 거의 100%였어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요? 예, 왜냐하면 이미 시장에 베팅하는 게 뭐냐면은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시장 베팅 기준으로 얘기하면 명확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예를 들면은 9월 초순에 3.6, 3.7에서 4.5까지 올라가는 걸 좀 분석을 해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4% 초반대까지는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반응을 해서 올라간 측면이 있는데 4부터 4.5까지 가는 건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2016년에 대선을 보면은 대선 당선된 전까지 미국 국채가 너무나 평온했다가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한 달 내지 한 달 반 동안에 미국 국채 금리가 거의 한 1% 떴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그거가 이번엔 당겨서 지지율이 계속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쭉 이렇게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많아지면서
국채금리가 그럼 트럼프가 공약한 것들이 굉장히 인플레이셔너리 공약들이기 때문에 그럼 금리 뜨겠다라는 선반영이 돼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일단 트럼프 당선된 이후에 첫 번째 상당 부분의 그 우려감이 선반영됐다는 측면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럼 그때가 한 4% 중반대잖아요. 두 번째로, 그리고 이 공약 자체가 과연 정말로 추세를 엄청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관세를 많이 하게 되면 수입 물가가 비싸지게 돼서, 그래서 미국 내군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발 인플레이션을 되게 되는 거고, 두 번째 감세 정책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내수가 재정 수입이 감소되니까 펑크 난 것만큼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될 것이고, 그럼 국채를 많이 발행하게 되면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공급이 많아지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는 뜨지 않을까. 뭐 대충 이런 스토리텔링이잖아요. 맞아요. 예, 네네. 그런데 그 욕먹을 짓을 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게 제 딱 멘트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가 한 시간 내내 해야 될 주제이지만은 그냥 간단히 보면은 제가 그렇게 본 거는 그때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첫 번째, 과연 트럼프가 얘기한데 그 모든 공약대로 가면은 이게 엄청난 국채를 발행하고 금리 폭등해야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정치인들이 얘기했을 때 그 공약대로 하냐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실제로 액션에 들어가면 다르다. 뭐 그런 거. 왜냐면 현실적인 여건들 다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라는 얘기였고, 아니야 다를까 요번에 재무부 장관 지명자도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 반영됐죠. 뭐 그런 거 있고,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관세 얘기죠. 사람들은 관세가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거로 얘기를 하지만은, 맞아요. 촉발하는데, 사실 관세라는 주제도 언제 대표님 한번 저 불러주세요. 아주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네. 관세라는 건 이런 거예요.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자, 100원 수입하던 거를 20% 때리고 50% 때리면은, 뭐, 중국에 50% 때리면은 150원 하는 거니까, 수입 물가가 확 비싸진다고 하는데, 근데 관세라는 게 그렇게 아주 단순한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제가 요 그림 좀 도표를 갖고 왔는데,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일기 때 2018년에 관세 4% 20%가 올렸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미국 입장에서 중국의 수입 물가가 20% 올라갔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 데이터를 보실 때 여기 오른편의 스케일 중에서 아래로 내려 이걸 뒤집어 놨기 때문에 관세율입니다. 아래로 가서 관세율이 높아지는 거고, 여기 오른편 스케일, 왼편 스케일의 요 파란 색깔은 수입 물가인데, 결론 재밌는 거는 2018년 상반기에 관세가 4%였고 2020년 초반에 관세율이 20%였는데, 결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수입 물건 가격은 이론적으로 100원이면 120이 돼야 되는데 실제는 98이 됐어요. 그래서 즉 우리가 관세를 때리게 되면은, 우리 직관점 한번 생각해보죠. 관세를 때리면 제가 미국 수출하는데 관세를 때리게 해서 100원짜리 120원 팔리면은 안 팔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우리가 마진 더 줄여. 또는 뭐 여러 가지 코스트를 줄인 방법을 해서 일단은 자발적으로 가격 다운시켜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양국 간의 메커니즘으로 이러면은 상대적으로 그때 위안화가 또 약세로 가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가격이 안 올라가요. 뭐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 관세가 그대로 전가가 안 된다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많은 스터디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관세가 올라간다는 거는 미국 내군 입장에서는 세금과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은 월마트의 물건이 대다수가 중국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월마트에 있는 것들 중에 만약에 그대로 아까 그대로 20% 올라간다, 뭐 20% 50% 올라간다 하면은 이게 생필품이니까 써야 되는 거잖아요. 써야 되는 거니까 같은 돈은 돈 가치가 사라지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관세는 원래 아카데믹하게 얘기하면 이게 텍스랑 똑같다는 거죠. 텍스 똑같아서 예를 들면 우리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100원 버는데 세금 30원 내고 나면 70원 냈을 돈인데, 관세 자체가 세금과 똑같은 효과를 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실제 쓸 수 있는 가용 돈의 재원이 줄어들고 결국은 중장기적으로는 디플레이션 압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관세 때문에 전세 교역량이 줄어들어서 경제 부정적인 얘기 굳이 하지 않더라도 미국 입장에서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지만 좀
시간을 가진다고 하면 오히려 이건 디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질 거라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퍼센트인가요? 지명자가 우리가 이번 지명자가 재무부 지명자인데 우리가 333 정책을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번에 백그라운드 좀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333을 얘기할 때 뭐였죠? 첫 번째는 현재 미국 GDP 대비 재정 적자가 6 내지 7%인데 2028년 즉 도널드 트럼프 임기 말까지 3%로 줄여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따라서 앞에서 많은 얘기를 한꺼번에 불식시키는 얘기죠. 그런 얘기고 오히려 줄인다는 거죠. 네네. 두 번째로는 GDP를 3%까지 끌어올리는데, 물론 이 GDP 3% 끌어올린다는 거는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정책 괴를 하는 거죠. 즉 디레귤레이션, 탈규제와 관세 올려 뭐 이런 것 때문에 한다는 거고, 요건 오케이고. 세 번째 삼은 뭐냐면은 미국이 산유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석유 생산량을 추가로 300만 배럴을 추가 증산해야 된다. 왜? 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즉 이런 거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잡는 효과고,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면은 도널드 트럼프가 예상외로 이번에 압승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의 상당수의 절반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현재 고물가와 고금리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를 뽑아줬고, 그러면 도널드 트럼프는 굉장히 와이즈한, 똑똑한 사람이거든. 뭘 원하는지.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 양반이 저금리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관점이다. 이렇게 보면 너무 많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예, 그리고. 네, 그리고 요번에 또 출간하신 책에서 채권 투자가 예적금보다 좋은 이유 4가지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그래서 뭐 제가 이게 한 6년 만에 책을 썼거든요. 6년 네네. 만에 제가 채권 투자 핵심 노하우라는 책을 썼는데 책이 좀 많이 팔렸어요. 많이 팔렸는데 제가 6년 전 대비해서 지금 요번에 쓰면서, 제가 6년 전에는 그 당시에는 개별 채권 시장도 활성 안 돼요, 한국에. 그리고 ETF도 별로 없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합 투자인 채권 펀드나 이런 거 위주로 또는 이론서 위주로 많이 썼는데, 정작 요즘에 많은 분들이 하시는 개별 채권 또는 국채 또는 ETF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가이드북이 없어서 제가 좀 약간은 기본적 위주에다가 약간 실무적인 내용을 좀 얹어냈는데, 뭐 이건 좀 원론적 얘기지만은 저는 지금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예금보다는 국채가 좋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뭐 근데 최근에도 그게 증명되고 있는데, 일단 뭐 몇 가지 있죠. 첫 번째, 예금보다 안전합니다. 뭐 그딴 얘기지만은 우리가 은행 파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예금자 보험 5천만 원인데 예금자 보험 5천만 원 보전해 주는 게 예금보험공사인데 그 예금보험사가 나라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마찬가지로. 그래서 국채는 오히려 어떤 위기 상황일 때 가격이 올라가는 특성이 있다. 뭐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금리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럼 내려간다 가정하면은 우리가 그럼 금리 내려가니까 그럼 한 5년 만기 예금 박아놔야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내가 예를 들면 1억인데 5년 만기를 때면 예를 들면 3%로 가정합시다. 그러면 계산이 편해서 5% 합시다. 5%로 하면 5년 놔두면은 25%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25%가 중간 이자 안 나오고 5년 뒤에 25% 나오잖아요. 그러면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만약에 금액이 좀 크다면 25% 한꺼번에 나오면 이게 종합소득세 대상이야. 세금이 한꺼번에 나오니까. 네네.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중간에 현금 흐름이 없으니까 생활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동일한 시점에 국채를 투자한다? 일단은 국채 같은 채권은 6개월에 한 번씩 이자가, 예금 이자가 나오잖아요. 생활비가 되고, 그리고 캐시플로우가 분산이 되니까 당연히 세금이 적게 잡히고, 세 번째, 예금 같은 경우는 5년짜리를 하게 되면 중간에 해지를 하면 거의 보통 예금밖에 못 받잖아요. 근데 국채 같은 경우는 중간에 금리가 좀 많이 내리면은 우리가 중도에 매각이 가능하잖아요. 네. 특히나 금리가 내려서 중도에 매각하면 채권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이게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입니다. 뭐 제가 설명드릴 걸 다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금은 항상 디폴트로 머스트 해보로 생각하는데 국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국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물론 미국 국채도 할 수 있겠지만 미국 국채는 뭐 환율도 있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국내 우리가 예금의 대응이라 본다고 하면은 국내 국채가 꼭 필요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서 이제 예금보다 이제 채권의 좋은 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뭐
뭐 세금 이슈도 네. 말씀해 주셨는데 보니까 이제 채권도 투자하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개별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 채권 ETF, 또 채권 펀드. 주로 이제 개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채권 ETF나 펀드 여기로 많이 투자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투자 방식에 따라서 뭐 장단점이 있는지 뭐 세금적인 측면 그런 네, 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여담으로 제 책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설명드릴게요. 보면은 크게 나눠서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별 채권, 그리고 채권 ETF, 채권 펀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개별 채권은 되게 심플합니다. 개별 채권은 과세는 쿠폰 이자만 과세고 매각 차익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그러면 좀 보셔야 될 게 일단 국내 국채, 미국 국채, 모든 나라의 국채, 국적에 불문하고 개별 국채는 전액 다 매각 차익 비과세입니다. 그런 거고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과표는 여기 확정으로 받는 쿠폰 이자만 과세라는 거 매각 차익 비과세고 그러면 채권 ETF는 어떻게 되니? 그러니까 국채 ETF, 채권 ETF는 좀 나누셔야 돼요. 국내 상장 채권 ETF는 불행히도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 투자를 하게 되면 이자 수익이 있고 매각 차익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채권 ETF는 이게 다 ETF 안에 다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채권 ETF와 채권 펀드는 동일한데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극단적으로 뭐 쿠폰 2%인데 금리가 내려서 채권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뭐 한 20% 올랐어. 그럼 22%인데 이 22% 전액이 배당소득세고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그게 좀 핸디캡이고요. 반면에 해외 상장, 즉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뭐 TLT라든지 또는 도쿄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채권은 동일한 채권이지만 여기는 어떻게 된다? 해외 주식과 동일하게 분리과세고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채권 펀드와 채권 ETF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개별 국채를 하게 되면 좀 비용이 많이 발생하죠. 매매 비용이. 근데 채권 ETF는 매매 비용 측면에서 매력적인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 다 어느 한도 일방적으로 좋다기보다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활용하시면 좋을 거고 특히나 채권 ETF나 채권 펀드는 절세 계좌에서 쓰시면 좋은 카드가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특히나 채권 펀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문적인 세계적 액티브 매니저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 ETF 같은 경우는 굳이 얘기하자면 인덱스 펀드예요. 여러분들이 잘 만져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움이 있는 거고 반면 액티브 채권 펀드 해외 유수한 운용사에서 하는 액티브 채권 펀드는 나름 세계인 전문가인 집단이 금리나 채권 시장을 갖고 이렇게 매니지하는 건데 약점은 채권 ETF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 대상이라서 그럼 장점은 취하되 약점 줄이기 위해서는 절세 계좌에 넣어서 활용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절세 계좌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근데 나는 종합소득 대상이라 하면은 개별 채권 위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절세를 위해서 ISA 계좌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고 계신데 이 연금 계좌에서 채권을 운용하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방금 말씀드린 게 아마 팁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연금인 ISA 안에 들어가면 다 비과세가 되는 부분이 또는 과세 이연이 되는 부분이라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개별 채권은 원래 뭐 매매 비과세니까 특히나 채권 펀드나 채권 ETF는 그냥 거치식 형태로 투자를 하게 되면 다 과표로 다 잡히는 근데 특히 이런 것들은 운용은 되게 매력적인데 세금이 너무 잡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특히나 아까 ISA나 연금 펀드에 집어넣으면은 다 우리가 절세되는 계좌니까 오히려 이런 걸 잘 활용해서 좀 하시는 게 좀 오히려 더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른다기보다 일반적으로 채권 절세된다고 하니까 개별 국채를 다 거기 집어넣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그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만기가 되면 여러분이 그 알아서 파셔야 되고 또 뭐 이런 복잡한 프로세스가 있는데 오히려 그렇죠. 네. 그런 좋은 채권 펀드나 좋은 채권 ETF를 잘 포트폴리오 집어넣으면 굉장히 기노브로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퇴직금 1, 2억 정도만 들고 은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채널에서 직접 목돈 1억 있는 분들께 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면 좋을지 조언을 해주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그게 1억이, 2억이, 1, 2억이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큰 돈이고 어떤 사람은 별로 안 큰 돈일 수도 있지만은 그 퇴직금을 받으신 분 입장에서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퇴직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시드머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젊었을 때 중간정산하는 개념과 정말 내가 퇴직해서 1, 2억 받은 거는 그 돈의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일 좋은 건 주식에서 확 튀우는 게 제일 좋지만은 성격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채권 자산 중심으로 하는 거 동의. 근데 채권 자산을 하는데 요즘 또 채권 자산이 젊은 분들이 많이 하는 뭐 굉장히 장기 채권 이런 만 하셔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퇴직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런 퇴직금은 안정성도 추구해야 되고 예금보다 좀 더 나은 수익도 만들어야 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포트폴리오를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금리가 내리면 긴 채권 사는 게 무조건 돈 버는 게 맞지만은 항상 상황이 우리가 예상하는 달리와 플랜 B의 상황도 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적어도 단기와 장기 채권을 요즘 같이 좀 혼합을 하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금액이 1억 미만인데 이거 채권 증권사에다 찬밥 신세 받는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채권 ETF를 활용하는 것 좋습니다. 근데 채권 ETF를 활용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채권 ETF가 있고 장기 채권 ETF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버무려서 내가 상대적으로 이 돈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의 우리가 적정 비중 어떻게 됩니까? 마셈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렇습니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릅니다. 뭐냐면은 내가 이 퇴직금을 몇 년간은 내가 손 안 댈 수 있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전체 장기채 비중을 많이 두셔야 되고, 내가 이거 한 1, 2년 안에는 쓸 가능성도 있다면은 너무 장기채를만 갖고 계시면은 이런 단기간에 금리가 반대로 올라가면 깨지시잖아요. 그럼 굉장히 낭패를 쳐시거든요. 채권은 사실은, 시간을 살 수 있는 분은 무조건 위너가 됩니다. 무조건 위너가 됩니다. 뭐냐면 금리가 떠들어도 버티시면 되거든요. 근데 개인적 사정상 그런 여력이 없는 분은 조금은 단기채 비용 좀 더 크게 그렇게 끌고 가시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채권 ETF를 하실 땐 전제가 있어요. 공부하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별 채권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설령 금리 뜬다고 하더라도 만기가 들어가면 다 해결되거든요. 문제가 안 되는데 채권 ETF는 이론적으로 만기가 없어요. 금리가 내려갈 땐 동일하게 개별 채권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지만은 금리가 올라갈 때는 개별 채권과 ETF는 좀 달라집니다. 채권 ETF는 만기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가정입니다만 내가 산 이후에 주구장창 금리 올라가면 계속 깨집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지켜야 될 거는 뭐냐면 첫 번째 단기와 장기 채권 ETF를 좀 적절하게 버무려라. 참고로 단기 ETF는 금리 뜨더라도 거의 손실 안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한 거. 두 번째로 만약에 채권 ETF를 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채권 공부를 좀 하시고 좀 투자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주식 좋죠? 미국 주식 좋은데 항상 이번에도 뭐 우리 예상치 못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항상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예상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피땀 흘려서 모아놓은 재산이 추세적으로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 반대편 속성 안전자산인 국채는 꼭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그럼 채권이 꼭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근데 채권이 생각보다 조금 정보들이 많지 않죠. 그래서 채권은 공부를 하고 이거 투자상품 공부를 하셔야 되고 좀 요담인데 제가 이번에 책 신작이 나왔는데 여기가 제가 사실은 좀 전문적 얘기보다는 기본적 얘기들 기본적 얘기고 약간 실무적 얘기해서 오히려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좀 채권 공부 좀 하시면은 꼭 쓸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채권을 여러분의 어떤 자산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들고 가는 포트폴리오로 가져가기를 좀 추천해 드립니다. 네. 네, 뭐 한국과 미국의 경기 상황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채권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좀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것뿐만 아니라 뭐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그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주식, 채권이거든요. 이런 밸런스를 또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이번 기회에 또 대표님께서 출연하신
정말 자타공인하는 최고의 채권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잘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그런 안전한 자산 관리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막영환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